노인의 긴 두루마기 밑으로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다. 발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떠 있었다. 마치 공중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으악!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180도 회전했다. 타이어 소리가 밤을 찢었다. 차는 가까스로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섰다. 철수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슬프고 애절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2시 서울 외곽도로.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택시기사 김철수는 하품을 참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밤 시간대 음악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졸음을 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 오늘도 별로네. 계기판의 미터기를 확인한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10만 원도 안 됐다. 기름값과 렌트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아내한테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자. 철수는 외곽 순환도로로 핸들을 꺾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마저 듬성듬성 서 있어서 어둠이 차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철수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이런 밤에는 괜히 으스스한 생각이 들곤 했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분명히 사람이었다. 이런 시간, 이런 외진 곳에 사람이라니.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형체가 드러났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쓴 노인이었다. 70대쯤 되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택시 쪽으로 걸어왔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철수는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손님이 손님인 것을. 그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종로 쪽까지만 부탁하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평평했다. 뒷문이 열리고 노인이 타자 차 안의 공기가 급격히 변했다. 왜 이렇게 춥지? 철수는 히터를 확인했다. 분명 최대로 올려놨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이상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님, 안전벨트 매세요. 대답이 없었다. 철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봤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중절모가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차를 출발시키자 빗소리가 더 커졌다. 와이퍼가 삑삑거리며 움직였다. 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철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아니, 색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중절모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다. 눈동자만이 까맣게 빛났다. 계속 가게.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마치 지하 묘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속도를 높였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노인을 내려보내야 했다. 10분이 더 지났다. 침묵이 차 안을 짓눌렀다. 철수는 자꾸만 백미러를 보게 됐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보게 됐다. 그리고 그때 그는 봤다. 노인의 긴 두루마기 밑으로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다. 발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떠 있었다. 마치 공중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으악!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180도 회전했다. 타이어 소리가 밤을 찢었다. 차는 가까스로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 섰다. 철수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슬프고 애절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시간이 없네. 철수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았다. 문이 안 열려. 무서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칠 생각은 없어.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차 안의 흰 안개처럼 퍼졌다. 내 이름은 박종철이네. 68세.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네. 자네도 봤잖아. 내 발을. 철수는 입술을 떨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했다. 노인의 슬픈 눈빛,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투명한 존재감. 왜 저한테 온 겁니까? 자네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네. 선하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일 뿐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3년 전 자네는 취한 여대생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지. 돈도 받지 않고. 작년 여름에는 길 잃은 아이를 경찰서까지 데려갔고. 자네는 모를지 몰라도 하늘은 다 보고 있네.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다시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있어주게.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어느새 철수의 손에는 젖은 손수건과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손수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젖어 있었다. 제발. 부탁하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뭘 어쩌라는 겁니까? 곧 알게 될 거야. 봉투를 열어보게. 바람이 차 안을 휩쓸었다. 그리고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좌석에는 축축한 물기가 남아 있었고 손수건의 냉기가 손을 얼렸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차를 두드렸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휘갈겨 쓴 주소 하나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종로구 익선동 47-12. 이곳에 가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제발 내 아이들을 도와주게.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때문에 싸우고 있네. 철수는 메모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주소를 바라봤다. 내 아이들이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귀신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철수는 시동을 다시 걸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내가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계속 떨렸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내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철수는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철수는 말할 수 없었다. 어젯밤 일을
귀신을 봤다고 하면 아내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다. 하지만 봉투는 여전히 조수석 서랍 속에 있었다. 출근할 때 확인했다. 여전히 축축했고 만질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사흘이 지났다. 철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계속 나타나 무언가를 애원했다. 제발, 제발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님을 태울 때도 집중이 안 됐다. 신호를 놓치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기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좀 쉬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넷째 날 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슬픈 눈빛, 애절한 목소리. 망할. 그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가보자. 그 주소를 찾아가자. 적어도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겠어.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종로구 익선동 47-12.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거리는 약 30분. 그는 심호흡을 하고 출발했다. 새벽 1시, 도로는 한산했다. 차는 한강을 건너 종로 쪽으로 향했다.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그곳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마을이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전통 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차를 몰며 번지수를 확인했다. 47-8, 47-10, 그리고 47-12. 차를 세웠다. 오래된 2층 한옥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대문은 낡았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집은 오랫동안 손질되지 않은 듯 보였다. 여기가. 철수는 차에서 내렸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형,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분명 돈을 숨겨뒀다고. 남자의 격한 목소리였다. 철수는 숨을 죽였다. 무슨 헛소리야.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확인했잖아. 거짓말. 5년 전에 큰 집을 팔았잖아. 5억이 넘는 집을. 그 돈이 어디 갔어? 병원비로 다 나갔다니까. 엄마 치료비로. 말이 안 돼. 그렇게 많은 돈이 다 병원비로. 형이 혼자 챙긴 거지. 철수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집안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정말 아니야. 난 아무것도 챙긴 거 없어. 증거를 대봐. 아버지 통장 내역을 보여주라고. 없어. 아버지가 다 정리하셨어. 그것 봐. 수상하잖아. 형이 다 숨긴 거지. 이 자식이.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다. 오빠들. 그만해요. 제발.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비켜.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형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야.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들은 형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박종철. 철수는 중얼거렸다. 이게 당신이 말한 거였군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가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저는 귀신한테 부탁을 받았다고. 그건 불가능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철수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보니 집에서 불이 하나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형제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계속 생각했다. 박종철 노인은 왜 자신에게 부탁을 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까? 답은 없었다. 이틀이 더 지났다. 철수는 여전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낮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도 새벽까지 운전을 했다. 손님이 적어서 수입은 신통치 않았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게 새벽 1시.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한강변 도로를 택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한강의 야경을 보며 운전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강물은 검게 흘렀다. 다리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또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백미러를 봤다. 예상대로 그 노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자네 다녀왔구만. 철수는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박박 노인장님. 미안하네. 또 놀라게 해서. 철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심호흡을 하고 노인을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 49제가 지나면 난 완전히 사라지네. 저승으로 가야 하지. 49제면 일주일 후면 끝이네. 그 전에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 집에 갔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더군요. 알고 있네. 다 내 잘못이야. 노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렀다. 귀신도 우는구나, 철수는 생각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사라졌다. 무슨 진실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내 윤희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네. 사기였어. 의사는 1년도 못 산다고 했지. 철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새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 그래서 비싼 치료를 시작했네.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뭐든지 다 했어.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갔네. 보험도 안 되는 치료들이었어. 1년이 지나자 집을 팔아야 했어. 강남에 있던 5억짜리 아파트를.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도 윤희는 2년을 더 살았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 마지막까지 웃으며 지낼 수 있었지. 그게 다행이었어. 그럼 그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갔네. 5억이 전부. 그리고 남은 빚까지 있었어. 2억이나. 철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난 모든 걸 팔았네. 가게도 정리했고 보험도 해약했어. 3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빚을 다 갚았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네. 한 푼도. 통장에 남은 돈은 5천 원 정도였어.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난 심장마비로 쓰러졌네.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죽었어. 혼자서요? 아이들은 각자 바빴으니까. 민우는 회사 일로 부산에, 지훈이는 가족과 함께, 서연이는 시험 준비로. 그걸 탓할 수는 없지.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돈을 숨긴 줄 알고 있어.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냐고.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지. 노인이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특히 민우를. 큰아들을 의심해. 내가 민우한테 돈을 몰래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 반대인데. 그 반대요? 민우가 자기 돈으로 내 병원비를 많이 대줬어.
아내 장례식 비용도. 그런데 동생들은 그걸 몰라. 민우는 자기 돈 쓴 걸 말하지 않았거든. 왜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 동생들한테 형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도와줬다는 걸 말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금 민우는 혼자 누명을 쓰고 있네. 돈을 빼돌렸다는. 동생들한테 미움받고 있어.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락방에 철제함이 있네. 빨간색 녹슨 함이야.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증거요? 병원비 영수증, 빚정리 서류, 통장 내역. 그리고 아이들에게 쓴 편지. 내가 왜 돈을 남기지 못했는지, 민우가 얼마나 효자인지 다 써놨어. 노인이 철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철수의 손을 통과했다. 차갑고 투명한 감촉만 느껴졌다. 제발. 그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난 더 이상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볼 수가 없어.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네. 하지만 어떻게 제가 그 집에 들어갑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방법이 있을 거야. 자네는 선한 사람이니까 하늘이 길을 열어줄 거야.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돼. 부탁하네. 정말 부탁하네. 철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귀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니. 하지만 노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애절함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일 오후에 막내 서연이가 집을 정리하러 온다네. 그때 가보게. 기회가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죽은 자는 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네. 서연이가 오늘 밤 그렇게 결심했어. 노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박 노인장님. 다시 만나세, 자네. 고맙네. 정말로. 기다리세요. 아직 물어볼게. 하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뒷좌석에는 다시 한번 축축한 물기만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강물이 조용히 흘렀고 새벽의 냉기가 차를 감쌌다. 내일 가봐야겠어.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철수는 다시 익선동 47-12번지 앞에 서 있었다. 햇빛이 내리쬐는 낮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됐다.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문을 두드려 볼까? 아니면. 그때 대문이 열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계속 울었던 것 같았다. 저 사람이 막내 서연인가? 여성은 대문을 잠그려다 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무언가를 잊고 나온 것 같았다. 철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좁은 마당에는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다. 잠시 후 여성이 다시 나왔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요? 네. 사실은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리셨더라고요. 주소가 여기였어서. 철수는 주머니에서 노인의 손수건을 꺼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건 아버지 손수건이에요. 아버지라고요? 네. 이니셜 봐요. B, J, C.
박종철. 우리 아버지예요. 서연이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버지. 아버지가 언제? 일주일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 근처에서 태웠는데. 그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서연이 흐느꼈다.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수건을 찾아주셔서. 서연이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한참을 울다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특히 다락방에 짐이 많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속으로 이거다 라고 외쳤다. 박 노인이 말한 기회였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정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서연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거실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종철 노인의 사진이었다. 택시에서 본 그 얼굴. 철수는 사진 앞에서 묵념을 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죠. 엄마가 아프실 때도 밤낮으로 간호하셨고, 우리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들이 싸워요. 아버지가 돈을 남기지 않았다고. 큰오빠가 숨겼다고.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아버지가 5년 전에 큰 집을 파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큰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슬퍼요.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철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었다. 저기 짐이 많아요. 오래된 상자들이랑. 제가 올라가서 내려드릴게요. 철수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가 자욱했다. 손전등을 켜자 오래된 상자들이 보였다. 빨간 철제함. 어디 있지?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오래된 옷가지, 추억의 물건들. 한 가족의 역사가 여기 쌓여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구석 깊숙한 곳에서 뭔가 빨간 게 보였다. 저거다. 철수는 상자들을 치우고 그것을 꺼냈다. 빨간 철제함이었다. 녹이 슬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뭐 찾으셨어요? 아래에서 서연이 물었다. 철제함이 있네요. 열어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요. 철수는 함을 열었다. 뚜껑이 빳빳했지만 힘을 주자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낡은 통장 몇 개, 봉투에 담긴 편지. 철수는 손이 떨렸다. 이거였다. 박 노인이 말한 진실이. 이거 내려가서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철제함을 조심스럽게 안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와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다. 제일 위에 있던 건 병원 영수증들이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 이게. 서연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 치료비. 영수증들은 모두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것들이었다.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매달 수백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 서연의 손이 떨렸다.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영수증 아래에는 집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5년 전 강남의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판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빚정리 서류들. 병원 대출, 개인 대출, 카드 대출. 총액 2억 3천만 원. 아버지가 이 빚을 다 갚으셨어. 마지막 서류는 3년 전의 것이었다. 대출 완납 확인서. 서연이 통장들을 열었다. 5년 전부터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집한 돈 5억이 들어오고 그 돈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병원비, 대출 상환, 생활비. 마지막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 잔액 5,230원. 아버지.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빠들한테 빨리 알려야 해요. 큰오빠가 억울하게. 편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철수가 봉투를 가리켰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3통의 편지가 있었다. 각각 민우, 지훈, 서연에게. 서연이 자신의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읽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좀 더 오래 살면서 내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안아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프고 난 뒤 아버지의 인생은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단다. 너희 셋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것. 집을 팔았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를 바보라고 했어. 왜 그 좋은 집을 파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아. 그 돈으로 엄마가 2년을 더 살았으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단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2년, 그게 아버지한테는 5억보다 더 소중했어. 서연아, 오빠들이 싸우지 않게 해줘. 특히 민우 오빠를. 민우가 자기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대줬어. 엄마 장례식 비용도. 하지만 그 애는 말하지 않을 거야. 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서연아, 내가 가운데서 오빠들을 화해시켜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돈보다 명예보다 뭐보다 소중해.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철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할 말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는가. 한참을 운 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오빠들한테 바로 연락해야 해요. 그러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금 집에 와봐요. 당장. 민우 오빠도 같이.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1시간 후 두 남자가 집에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민우와 30대 초반의 지훈.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뭔데 갑자기. 지훈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서연이 철저함을 내밀었다. 두 오빠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대체. 민우의 손이 떨렸다. 병원 영수증들을 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지훈도 빚정리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억이 넘는 빚을 혼자 다 갚으셨어. 그리고 이것도. 서연이 편지들을 내밀었다. 민우와 지훈은 각자의 편지를 받았다. 민우가 먼저 읽기 시작했다. 큰아들 민우에게. 나의 자랑스러운 큰아들.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아버지 병원비로 2천만 원을 대줬지. 엄마 장례식 비용 800만 원도. 하지만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민우야,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숨길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동생들도 알아야 해. 아버지가 돈을 남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빚도 남기지 않았어. 너희는 자유로운 거야. 그게 아버지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 민우야, 동생들을 잘 챙겨줘. 내가 큰형이잖니.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민우는 주저앉아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지훈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둘째 지훈에게. 아버지의 똑똑한 아들.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지훈아, 형을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집안 돈은 다 엄마 치료비로 나갔어.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그리고 민우 형이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단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야. 지훈아, 형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였지만 너희 셋을 가진 게 평생 가장 자랑스러웠어.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형을 바라봤다. 형. 미안해. 형을 의심해서. 아니야. 민우도 울고 있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형이 돈을 대줬다는 거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형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오래오래 울었다. 서연도 함께 울며 오빠들을 안았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저는 이만. 아, 기사님. 서연이 급히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례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는 집을 나섰다. 뒤에서 세 남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해방의 울음이었다.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보니 집에서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철수는 한강변 도로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때 차 안의 공기가 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따스하고 포근했다. 백미러를 봤다. 박종철 노인이 다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마치 30대 청년처럼 젊어 보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철수도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이들이 다시 가족이 됐어. 이제 난 편히 갈 수 있겠네. 잘 가십시오, 박 노인장님. 노인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마치 새벽 안개가 햇살에 녹듯 평화롭게 사라졌다. 자네도 행복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 아들 대학 입학 축하하네. 장학금도 받는다고 들었어. 자랑스럽겠구만. 철수는 깜짝 놀랐다.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은 어제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차 안에 따뜻한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작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네. 자네 가족도 행복할 거야.
마이너스 박종철. 철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눈물을 닦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새벽의 어둠은 지나갔고 따뜻한 저녁이 왔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철수의 택시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팁을 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와드린 날에는 그녀의 아들이 거액의 사례금을 주었다. 철수는 거절했지만 그 아들이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습니다라며 억지로 쥐어주었다. 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니게 됐고 아내의 오래된 관절염도 좋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이었다. 그는 이제 힘든 손님을 봐도 짜증내지 않았다. 취한 손님도 길을 헤매는 관광객도 모두 따뜻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끔 새벽 도로를 달릴 때면 철수는 100m 너머로 환하게 웃는 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다. 감사의 인사이자 축복이었다. 그리고 철수는 알았다. 박종철 노인은 이제 평화로운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잘 가세요, 노인장님. 편히 쉬세요.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강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택시를 감싸며 마치 고맙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오늘도 누군가를 태우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사랑, 희생, 그리고 용서. 때로 우리는 돈과 물질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